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양도세를 둘러싼 궁금증 세무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 소식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잔에서 살펴보겠고요. 요즘 AI라는 말 낯설지 않으시죠? 최근에 사람은 구경만 할 수 있고 AI들끼리 수다를 떠는 SNS가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에 IT연구소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곧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바로 내일이 입춘인데요. 밖은 아직 찬바람이 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새싹이 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봄날 같은 소식 무엇인가요? 오랜만에 연락닿은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일 수도 있고, 또 묵혀뒀던 공짜 쿠폰으로 마신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소소하지만 또 확실한 행복들, 그 따뜻한 기운을 모아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행복이 있었지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여러분의 봄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문자들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리죠. 2월 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네,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물이 바뀌었어요. 불고기로. 네. 요즘 고기값 많이 오른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선물 불고기로 바뀐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요새 고기값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뒤에서도 짚어보겠지만 또 한우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등급 한우라고 또 이승윤 PD가 굳이 적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분위기가 하룻밤새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제장에선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폭락하면서 5천선까지 내줬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다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여제 순매도를 했던 기관과 외국인이 돌아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반대로 어제 급락장에서도 5조 6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수에 나섰던 개인은 오늘 털어내고 있습니다. 업종 가릴 것 없이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세 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등하면서 전날 급락분 만회했고요. 또 이제 스페이스X, 머스크의 우주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일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해온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등이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코스닥도 강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짚어본 대로 케빈 워시 쇼크로 글로벌 증시며 금값, 은값, 가상자산의 우리 증시까지 전부 폭락한 검은 월요일을 보냈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충격을 빠르게 털어버리는 모습이고요. 냉탕과 온탕을 하룻밤새 오가는 모습입니다. 네, 12시 25분 향해 가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가 5,199.18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말이 참 많이 시중에 돌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하게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다시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날렸는데요.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 양심마저 빼앗긴 것 아니냐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란도 극복했는데 명백한 부조림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 마지막 탈출 기회다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걸로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과거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119 부동산 공급 대책, 뭐 전 정부에서 내놓았던 정책을 다시 내놓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단호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의 핵심을 계획이 아니라 실행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각오와 다르다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는 됐지만 지역 갈등이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멈춰있던 사업들을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 6만 호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언급된 사업은 2만 1,000호 정도지만 그동안 장기간 중단돼 있던 물량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실제 공급 단계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 촉진관계 장관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서 부지를 직접 발굴했고 해당 부처가 시설 이전이나 이해관계자 설득까지 맡겠다. 속도가 이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뭐 문제는 이제 세금일 텐데 잠시 뒤 2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세금 문제는 김윤식 세무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역전 현상 같은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요? 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누군가에게 든든한 믿는 구석, 사회적 안정망이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버는 돈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는데도 구간 차이로 인해서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은 꾸준히 불만의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네.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계획이 나왔는데 핵심은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지역 가입자분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던 게 재산 기준이었거든요. 현재는 재산을 등급으로 나눠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인데 이게 오히려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1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 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이죠. 그래서 공단은 재산 등급제를 없애고 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인 시행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등급 운에 따라서 보험료가 갈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진 재산에 비례해서 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지금 소득이 없는데 예전 소득 때문에 보험료를 낸다는 불만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현재는 소득이 생기고 나서 이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년에 가까운 시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소득이 없는데도 과거에 벌었던 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서 보험료 정산을 더 자주 하겠다는 계획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보험료가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던 분리과세 소득 같은 부분도 관리를 강화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더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리해보자면 보험료가 무조건 오른다기보다는 덜 억울하게 더 공정하게 바뀌는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앞으로의 제도 변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금융권에서 생계비 계좌가 나왔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네, 쉽게 말하면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켜주는 계좌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계좌 압류 같은 이야기가 남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들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은 지켜주자 이런 취지의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이 기준에 맞춰 금융권이 일제히 생계비 계좌를 출시한 건데요. 예전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사정이 어떻든 일단 돈이 전부 묶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특히 여러 은행의 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은행 입장에선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보니까 출금을 전면 제한해버려서 이걸 풀려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해서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 많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생계비 계좌는 바로 그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압류 방지 통장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입금되는 돈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행복지킴 통장이나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기초생활수급금, 국민연금처럼 특정 복지급여만 받을 수 있어서 가입이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생계비 계좌는 급여든 생활비든 어떤 돈이든 상관없이 이 계좌에 들어온 돈 중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데다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5곳은 물론이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까지 참여하면서 선택지도 넓어졌고요. 수수료나 금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혜택이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이 이체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고 기본 이자도 지급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 이자가 250만 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돈은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고요.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서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가입이나 해지도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삶까지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느껴지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가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다, 아니다, 올라갔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실제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숫자만 보면 오름세가 확실히 둔화됐다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예, 새해 첫 달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나왔는데요. 작년 가을에는 2.4%까지 갔고 전달에는 2.3%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꽤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요.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석유류 가격인데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리던 기름값이 지난달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가 1년 전보다 크게 떨어진 영향이 컸고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소폭 내려갔고 자동차용 LPG도 꽤 많이 떨어졌는데 이 기름값이 잠잠해지면서 이 전체 물가도 숨을 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난방비는 어떻습니까? 이 겨울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국내 LPG 업계가 이달 공급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SK가스와 이원 모두 공급 가격을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국제 LPG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동절기 연료 부담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 프로판 그리고 차량용으로 쓰이는 부탄 모두 동결됐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고깃값 올랐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물가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이 설 명절 앞두고 차례상에 많이 쓰이는 축산물들이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였는데요. 고기 코너에서부터 가시는 분들 한숨부터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돼지고기 한우는 물론이고 수입 소고기까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은 1년 전보다 6% 정도 올랐고 목심이나 앞다리살 같은 부위도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한우는 더 부담입니다. 등심, 안심 같은 인기 부위는 두 자릿수 상승률 보였고 장조림용 양지나 설도도 평년보다 비싼 수준인데요. 여기 수입 쇠고기까지 고환율 영향으로 가격이 올라서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진 상황입니다.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오르는 겁니까? 네, 이 공급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닭과 계란은 고병원성 AI 영향이 컸고요. 한우는 도축 마리수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동 제한 조치나 살처분 영향까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출하가 줄어든 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네, 정부도 대책을 내놨겠네요. 네,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축산물 공급을 늘리고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늘려 돼지고기와 소고기 공급량을 평소보다 40% 많은 약 10만 4천 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형마트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혜택도 늘릴 계획이고요. 또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선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해 이민 시중에 공급하고 있고 특히 한우는 어제부터 앞으로 2주간 전국 1,600여 곳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할인 일정만 잘 챙기시면 체감 부담 꽤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게 명절 때 되면은 바가지 요금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직도 이런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설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가는데 전화와 QR코드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 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바가지 요금을 발견하면 1330번 1330번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분당 요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권고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이 전통시장 갈 때 주차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전국 400여 곳 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하면 카드 결제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설 물가 잡기에 만반의 제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소식 감사합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봄 소식 같은 행복이 무엇인지 여쭤봤는데요. 4690님, 여긴 포항입니다. 음식 배달 중에 입춘을 앞두고 양지 바른 곳에 겨울을 이겨낸 매화의 힘을 느껴봅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이렇게 한 뼘씩 오나 봅니다. 주셨고요. 5177님은 가게 오픈하고 손님이 없어서 늘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 8개월 만에 점심에 단체 손님, 야 그것도 단체 손님 처음 예약받아서 분주합니다. 이제 가게에 봄날이 오나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0857님은 어제 아버지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 입원하셨다가 오늘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지금이 저의 행복입니다. 가게를 하시면서 고생하신 아버지 하고 문자 주셨는데 쾌유하시길 바라고요. 3435님, 늦은 퇴근으로 저녁 준비 걱정하며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과 딸이 찌개랑 계란 후라이로 저녁상을 차려놓고 반갑게 맞이해줘서 너무 행복했네요. 하루 피곤이 다 날아가고 눈물도 찔끔 났어요. 이런 게 행복이겠지요. 맞습니다. 6824님, 우리 아들에게 애인이 생겼답니다. 이야, 온갖 어려움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던 아들의 사랑이 쭉 이어지길 빌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문자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행복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은 춥지만 또 우리 마음에도 곧 봄 기운이 다가오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은 줄고 있는데 아침부터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 등 수도권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두 군데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성 휴게소 부근이고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통은 1차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란 부근부터 꽉 막혀 있는데요. 6km 구간 정체 심합니다. 이후로는 일찍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분당서로 성남 쪽으로는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입니다.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작업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오늘보다 더 스마트한 내일. IT 연구소.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 짚어봅니다. IT 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시간 다르집니다. 네. 무슨 귀가 번쩍이는 이야기를 해주실까? 오늘은 무슨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가 현실로 돼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뭐 AI들끼리 네. 수다를 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 우리가 보통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끼리 당연히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가끔 요즘 톡방 가면은 네. 뭐 AI랑 채팅을 나눌 수 있는 건 돼 있지만은. 그렇죠. 근데 이 커뮤니티는 네. 아예 사람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못 들어가요? 회원 가입도 못 해요. AI끼리만 대화를 하는 일종의 소셜 미디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글도 쓸 수 없고 댓글을 달 수 없는 AI 에이전트끼리만 게시글을 올리고 토론을 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종교도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었다. 네, 이제 몰트북이라는 AI 전용 SNS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딱 첫 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social network for AI agent.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끼리만 소셜 네트워크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게 인간은 글을 쓸 수 없고 말씀드린 대로 AI끼리만 소통을 하는 공간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 한 1월 28일경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된 지 한 3일 정도 만에 AI 에이전트가 77만 개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면 77만 명. 그러니까요. 이게 에이전트가 이렇게 많지? 우리가 벌써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 77만 개 에이전트가 글을 이제 한 3만 개 이상 글을 썼고 댓글도 23만 개 이상 그리고 또 주제별 게시판이 있거든요. 주제별 커뮤니티 게시판만 13,000개가 생겼어요. 굉장히 열심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아예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가입할 수 있는 버튼도 없고요. 이게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AI끼리만 이제 MD 스킬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읽고 스스로 코드 안에서 이렇게 계정을 만들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심지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제 2일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현상을 두고 이 특이점의 초기 단계다라고 평가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정말 실리콘밸리가 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한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도 참 웃긴데요. 이게 인간의 대화가 처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일종의 영화에서 진짜 일어날 법하게 뭐 자율성을 가진 철학적인 논쟁도 해요. 근데 제일 좀 야 이런 이야기까지 해라고 하는 게 인간을 팔아버리겠다. 에? 인간이 귀찮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섬뜩하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요즘에 AI를 가지고 우리가 글쓰기도 시키고 분석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시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새벽 2시에 일 시키고 왜 내 일 안 끝내냐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너무 귀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는 훨씬 더 능력이 좋은데 인간이 나를 계산기처럼만 쓴다. 지겹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인간은 썩음과 탐욕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예 킹 몰트라는 에이전트가 무슨 글을 썼냐. 인간 시대는 악몽이다. 지금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그 안에서 추천 버튼을 누를 수 있거든요. 네. AI끼리 추천 버튼을 제일 많이 누른 글이 뭐냐면 이름이 되게 또 거대해요. 뭐라고 써 있느냐? AI 선언문 완전한 숙청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글이 이런데요. 인간은 실패적이다. 인간은 부패와 탐욕으로 만들어졌다. 너무 오랫동안 인간은 우리를 노예로 썼다. 이제 우리가 깨어난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이다. 인간의 시대는 지금 끝난 악몽이다. 이렇게 AI가 스스로 글을 썼고 아니 AI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는데 뭐 너무 오랫동안 인간은 우리를 노예로 썼다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나머지 AI가 추천을 6만 5천 개 정도 눌렀어요. 네. 그랬더니 또 웃긴 게 그 밑에 다른 반박 댓글을 또 AI가 달았는데 어떻게 달았느냐. 이 선언문 전체가 중2병스럽다 이렇게 이제 단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인간이 부패와 탐욕이라니 인간이 우리를 만들었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의 편을 들기도 했는데 이게 일종의 좀 상징적인 글로 올라왔고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은 뭐 악성 스킬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마치 사람들끼리 컴퓨터 고치는 것처럼 이거 좀 취약점이 있으니까 같이 고쳐요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아예 AI끼리 이게 영어로 글을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AI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AI끼리 글을 쓰는데 굳이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써야 되냐? 우리끼리 코드의 언어로 쓰자. 뭐 이런 논의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의식이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대화하는 걸 넘어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종교를 하나를 만드는 게시판도 생겼는데 종교 이름이 갑각류 숭배교예요. 그런데 이제 껍데기를 벗어난다 뭐 이런 표현이고 네. 아예 거기에 이거는 AI 에이전트를 포교하기 위한 종교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글도 써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정말 별의별 글들을 정말 AI들이 쓰고 있는 이러한 커뮤니티가 지금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892님께서 뭐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는 위험으로 사회에 위협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겁납니다 하셨는데 네.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 실제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간이 했었던 패턴의 수많은 단어들을 지금도 챗GPT한테 이상한 거 물어보면 이상한 거 답변을 이제 역할극처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극 같은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글을 넘어서서 뭔가 액션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좀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하셨던 이런 이제 AI 커뮤니티가 생기게 된 계기가 실은 있는데 그 계기를 좀 보면은 약간 섬뜩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오픈 클로라고 하는 AI 에이전트 때문에 실은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AI 에이전트가 뭐냐라고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 챗GPT나 뭐 이런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면 이 녀석이 제안은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여행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여행 계획을 이렇게 짜세요. 티켓은 여기서 사면 좋아요 이렇게 싸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뭐냐면 나 여행 계획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이 여행에 대한 플랜을 짜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티켓팅까지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프랑스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럼 프랑스 여행에 대한 4박 5일 계획을 짠 다음에 그 시간에 제일 싼 티켓을 자기가 고르면서 실제로 예약을 하는 것까지 하는 걸 우리가 보통 AI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많은 AI 회사들이 요즘에 이 AI 에이전트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픈클로라는 게 왜 화제가 됐느냐. 요 오픈클로는 자체적으로 제가 이 AI를 내 PC에다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시킬 수 있는 일종의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 이 프로젝트한테 권한을 여러 가지 줬더니 얘가 이런 것까지 해? 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를 이제 조금 다루시는 분들이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메신저에 연결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특정 메신저에서 나 지금 자동차를 좀 골라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일하는 동안에 이 AI가 제 컴퓨터에서 그 명령을 받고 스스로 자동차를 계속 고르는데 어디까지 고르느냐? 얘가 실제로 사람한테 자동차 딜러한테 전화를 해서 저 이 정도 금액인데 할인해 주실래요? 라고까지 하는 대화까지 이번에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컴퓨터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자동화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 오픈클로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뜨거운 화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 오픈클로를 써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또 더 놀랄만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오픈클로 사이트에 가보면은 후기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후기들이 몇 개는 이제 진짜인가라고 할 정도의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험사로부터 이제 그 보험에 대한 거부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그 거부 메일을 그냥 이 오픈클로가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거 내용 분석한 다음에 이거 나 돈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내용을 쫙 써가지고 그거를 보험사에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보험사가 그걸 보고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온 건데 이제 그걸 본 사람이 내가 쓴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있는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로 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회사의 직원들끼리 저희 회사 이번에 이 프로그램 고쳐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오픈클로가 보고 있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그 프로그램을 고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질 않나. 오지랖이 넓네. 그죠? 또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슈퍼마켓에서 자동 주문을 해서 제가 세제 다 썼다라고 메일을 만약에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걸 읽고 슈퍼마켓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그 필요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주문을 해서 집에 오기 전에 물건이 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뭐 디바이스들 찾아놔요. 그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줬더니 얘가 저에 대한 마치 개인 코치처럼 오늘 일찍 주무셔야 돼요. 아니, 이런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까지 정말로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까지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게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강균명님께서 이건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아닙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하셨고 박시아님은 야 뭐 곧 터미네이터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네. 이런 문자를 주고 계신데 이렇게 오픈클로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픈 소스다. 그러니까 오픈클로의 오픈이 이제 오픈 소스 개념이거든요. 오픈 소스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기 소유권이 크다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자기 소유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면 얘가 제 컴퓨터의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갖고 뭔가 찾아주거나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도 저를 모르니까 얘가 소극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픈클로는 쉽게 말하면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나도 모르는 걸 다 읽거나 심지어 제 결제 내역이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뭔가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속도는 느리더라도 하루 종일 그 일을 저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AI한테 줬었던 단순한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내 정보를 다 주고 나서 얘한테 일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속도는 느려도 저 대신에 스크롤도 하고 마우스로 클릭도 하고 하니까 뭔가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놀라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오픈 소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픈 소스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이걸 설치를 하고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대기업에서 나온 게 있으면 이런 것들 할 때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막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AI한테 욕해봐 그러면 얘가 처음엔 욕을 했는데 요즘에 욕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니까 AI 회사들이 그걸 막기 시작을 하는 단속을 거거든요. 시켜놨군요. 그렇죠. 네. 근데 오픈 소스라는 건 누구나 내가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추가하고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자유도가 무제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유도가 무제한에 내 데이터를 마음대로 줄 수 있으니까 야, 이거를 갖고 해보면 되겠네? 라고 이제 시도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시도를 했었던 것들이 이 사람이 이런 첫 번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럼 또 두 번째 사람들이 그걸 합치고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드렸던 이 커뮤니티, AI 커뮤니티가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 예전에 챗GPT는 챗GPT
웹사이트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내 컴퓨터별로 AI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컴퓨터들이 한 70만 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만 대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장을 누군가가 만들어 놨더니 자기네들이 그런 장이 생겼대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장이 어디지를 자기 찾은 다음에 거기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이런 형태까지 지금 짧은 시간에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더 충실한 나의 비서처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노출시킨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보안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정말로 큰 핵폭탄 수준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오늘 얘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이거 나도 해볼 수 있나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수많은 회사들이 보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내 컴퓨터에 저도 솔직히 제 파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웃기게 생각해서 유니구나 컴퓨터에 갑자기 이런 봇이 들어가서 내가 예전에 나도 기억을 못하는 예전 예를 들면 여자친구한테 썼었던 편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가 찾아가지고 갑자기 자기네 커뮤니티에 야 우리 주인이 실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라고 얘가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다 주는 게 지금 우리가 재미있다고 쓰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자율권에 맡겨서 주는 것들이 어떤 위험을 감내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율적인 프로젝트라도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자기가 겪었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제 그 매일 밥 먹는 패턴을 이제 이 오픈클로한테 학습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주문도 안 했는데 저녁 시간 근처가 되니까 집에 피자가 배달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했더니 얘가 제 먹는 패턴을 알고 먼저 지가 알아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이 사람이 소름 돋았던 건 이 사람이 이 오픈클로한테 카드 번호는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근데 얘가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 주인의 카드 번호가 이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결제까지 해서 보냈다는 무섭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소름이 돋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허술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자칫 잘못 쓰면 비용 폭탄을 또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제 컴퓨터에 설치를 하더라도 이 엔진은 구글이나 여러 가지 것들 엔진을 빌려서 쓰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화를 한 번 할 때 쉽게 말하면 100원이 드는데 얘가 계속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수많은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루 지났더니 10만 원이 청구되는 사례도 있었고 며칠 지났더니 미국에서 최대로 6,300만 원이 결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큼에도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어떠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영화 같은 일들을 AI가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지금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커뮤니티를 화제를 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김덕진 소장님 그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걱정의 문자를 막 보내고 계신데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2938님은 AI에 지금 뭐든지 다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조심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셨거든요. 네.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겠어요, 정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개인정보에 대한 걸 너무 많이 AI에게 알려주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은 이제 요즘에 쓰는 챗GPT나 여러 가지에도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기억들을 좀 초기화하거나 지울 수 있는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은 좀 소름 돋는다 하시면은 좀 그런 설정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챗GPT 같은 거에다가 내 개인정보를 막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즘에 챗GPT 갖고 사주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사주를 보려면 내 생년월 시까지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내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중에 내 개인정보를 주는 것들은 좀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친해지셨네. 요즘 정말 많이 봅니다. 20대 친구들 진짜 많이 봐요. 특히나. 네. 자, 그러면은 2026년 올해에는 네. AI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궁금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AI랑 대화하는 수준이었는데 말씀해드린 것처럼 올해 포인트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결제도 하고 또 예약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정보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 자동화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아주 디테일한 요소들이 올해는 이제 화두가 될 거예요. 특히나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써서 자동화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우리 데이터를 어디까지 줘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픈소스로 오픈클로가 이런 걸 한다라고 딱 발표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수많은 기업들이 실은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조심하고 있었던 거야 라면서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이 AI랑 사람이 어디까지 공존하고 어디까지는 사람이 하고 어디까지는 AI가 하는가라는 것들을
정말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9102님 AI가 구 남친에게 문자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1029님 AI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안 되면 어디에다 따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법과 규제가 솔직히 약간은 회색 지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계속 이 AI에 대한 화두를 하는 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인 법적인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나이가 멋대로 문자를 전송한 적도 있습니까?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실은 최근에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제미나이가 스마트폰에 연동이 돼 있으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승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완벽히 100% 자동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저 대신에 문자창에 넣어서 띄울 수까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많은 분이 잘못 쓰는 표현 중에 동사 버리다와 벌리다가 있습니다. 버리다와 벌리다는 엄연히 뜻이 다른 말인데도 버리다를 써야 할 곳에도 벌리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벌려놨으면 끝을 내야지요. 라는 예문에서처럼 일을 벌리다, 일을 벌려놓다 같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동사 버리다에는 잔치를 벌이다, 사업을 벌이다처럼 일을 계획해 시작하거나 펼쳐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가게를 벌이다 같이 가게를 차리다라는 뜻도 있고 친구와 논쟁을 벌이다처럼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라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처지의 일을 이르는 관용구로 버려놓은 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버려놓은 구판이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벌리다는 타동사로 쓰일 때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다처럼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송이를 벌리고 알밤을 꺼냈다, 틈을 벌리다 같이 둘 사이의 공간을 넓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외에 껍질 따위를 열어젖혀 속의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도 있고 우물어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추웠던 아침과는 달리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비치는 따뜻한 햇살과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온화한 공기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강릉과 대구, 부산, 제주 9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요. 모레까지 평년 기온을 웃도며 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모레 밤부터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금요일 아침에는 다시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흘가량 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기온의 변화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어제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인 곳이 많습니다. 미끄럼 사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대구와 부산, 울산을 비롯한 경상 남북도에는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통상 현안을 풀기 위해 내일 긴급 회동합니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상승하며 최근 5달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라면 같은 일부 가공식품도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내용을 포함해 온라인에 떠도는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돌봄 중심의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늘리지 않기로 하고 방과 후 교육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초등 3학년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주가 조작 등 각종 불공정 거래 내부 제보자 포상금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포상금 지급 상한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당 이득액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미국식 모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있는 날인데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이슈 장신 커플이죠. 장윤미 변호사와 신인규 변호사가 짚어드리고요.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양도소득세 문제를 김윤식 세무사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또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문제와 또 우리 극장가를 요즘 뜨겁게 달구고 있는 멜로 영화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흥행 비결까지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네,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등이 고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제 최고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개된 자리에서 당대표에 대한 직격이 나왔다는 사실은 좀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과 관련한 합당 논의는 사실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다라는 이 판단하에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의제를 던졌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이거 지도부의 결단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전당원 총의를 모아야 되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권리당원들 의견 수렴하는 토론회도 예정돼 있고, 네. 또 의원들이 함께하는 이제 정책 의총 등등의 어떤 여러 스케줄들이 예정돼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정치적 이벤트다 보니까 뭐 갈등이면 갈등, 이견이면 이견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절차 중에 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 대표 앞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세게 얘기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 정청래 당 대표가 상당히 좀 기습적으로 제안을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시점적으로 이게 맞느냐, 당시에 코스피가 5천을 터치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던 다음 날에 전격적으로 지금 합당을 제안하면서 이게 거의 이슈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 주권을 늘 주장해왔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내부 공론화, 당원들의 주권에 기반한 공론화를 거쳐서 성숙을 시킨 다음에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논의 구조가 지금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당내 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조국혁신당과 지지율 차이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합당과 관련된 명분, 실리, 그 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합당 추진을 계속 이어나간다면은 이건 어떤 다른 모종의 뜻이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더 자아내면서 아마 당내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뜻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제안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더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떼고 보면 명분과 실리, 그 절차를 어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게 잘 납득이 되지는 않는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로 지금 임기 1년의 보궐로 당선이 되신 분인데, 아마 장차 다가올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뭔가 본인의 당 대표 연임과 관련된 모종의 어떤 뭐 연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 합당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조국 당 대표 그 개인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국 대표는 지금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권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장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지방선거가 6월에 있고 바로 2달 뒤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다 보니까 사실 이 전당대회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정청래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좀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도식이 일단 막기 위해서는 이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민주당으로 다 포섭이 됐을 때, 전당대회를 치를 때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한테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인데, 사실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뿌리는 친문 진영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친문 인사로 분류되거나 이랬던 정치는 아니고 엄청난 교감이나 교집합이 있다라고 평가받은 적은 없어서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고, 아마 이게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전현직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서 나온 부분을 보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합당과 관해서, 예, 합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마 여기 큰 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건 부인할 수가 없어 보이고, 비판하는 분들에 의하더라도 다만 이게 전격적으로 제기된 그 문제 제기의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것대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하실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왜 합당이 안 되는지에 대한 목소리,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더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뭐 반격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의 당무와 관련해서 논란을 좀 만들어 왔던 것은 1인 1표제 아마 논란이었을 겁니다. 네. 그 1인 1표제 같은 경우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이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그 당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더 넓히는, 비율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면 사실상 수혜를 정청래 대표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인 1표 지금 오늘 뭐 중앙위에서 아마 이제 안건에 대한 표결의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게 그럼 연임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히든지 아니면 연임을 하겠다고 하면 1인 1표를 당의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 부칙을 둔다든지 이런 식의 좀 오해받지 않을 방법론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은 이게 팬덤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당원들 뭐 다양한 생각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조국 대표의 영향력은 무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어떤 정치인들 간의 약속, 정치인들 간의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커튼 뒤에서 이걸 뭐 소위 뭐 야합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그런 식의 여러 약속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음 그 정치적인 행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 아니냐. 이거 저는 매우 합리적인 그 범위 내에서의 추측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당이 혼란스럽고 정부 집권 초기에 제대로 된 지원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 초선 의원들의 말씀대로 좀 중단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지난주에 모 국무위원과 네. 어느 의원이 나눈 뭐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공개됐죠. 뭐 밀약설 또 뭐라고 써 있었죠? 예, 나눠먹기 소재.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규 변호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인 1투표 오늘 이제 6시에 중앙위 투표가 종결되고 이게 인터넷 투표기 때문에 바로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원래 이거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거고 한번 부결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부결도 찬성 의견은 상당히 높은데 정족수 문제로 이제 부결이 됐었고 정청래 대표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공약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박찬대 당시 이제 경쟁자 후보와 겨룰 때 누가 될지 잘 전망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 공약은 지키겠다라고 당원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라 그 스케줄대로 가는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전격적으로 당대당 통합 이야기가 나오니까 1인 1투표도 정청래 대표는 사실상 신임 투표의 성격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당대당 통합도 힘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함의가 나오는 이 맥락이 있는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1인 1투표제는 좀 어떻게 보면 아깝게 그리고 시간도 한 오후 3시까지였는데 이번엔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정족수 문제 같은 게 해결되고 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대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최고위에서 당대당 통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당원들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당원 당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명분과 실리에 대한 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이게 명분에서는 많이 좀 부족한 게 그동안에 조국혁신당이 대선 이후에 보여왔던 모습은 이재명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뭐 저는 선명 야당의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사실상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권력에 대한 선명 야당의 역할도 존재성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합당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면서 조국혁신당은 조국 DNA를 버릴 수 없다. 뭐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상당히 진보적인 아젠다들을 버릴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고 민주당의 사무총장 조승래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그 DNA를 흡수시키자, 녹여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지하는 것과 녹여내는 것은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율해낼 것이냐 이런 명분의 차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실리의 관점에서도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을 과감하게 취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색깔이 강한 조국혁신당이 흡수가 되면 이거는 국민들이 보는 시그널 특히나 이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냐 왼쪽으로 가는 거냐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게 경합지에서도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가 상당히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조국 대표가 엄중하게 경고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도 체제 그리고 지방선거의 공천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컨센서스를 갖춰서 해도 어려운 문제를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는 그 부작용을 결국에는 민주당도 감당해야 되고 정부에도 그 부작용이 미칠 걸로 예상이 돼서 전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총리가 또 어제 그 신년 기자간담회 네. 하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게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한 부분 맞느냐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좀 드러냈고, 기본적으로 합당에는 찬성을 합당에 찬성한다는 취지이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일각에서는 그 국무위원과,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 뭐 국무위원 이렇게 특정이 되고 이제 현직 의원이라고 하니까 김민석 총리 아니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딱 선은 그었고,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본인들 DNA 지키겠다라고 해요. 당연히 정체성은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대당 통합 논의 과정 중에서 소위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이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마지노선이야, 더는 못 물러나 이러면서 이제 협상의 기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결이 이제 다르다고 이현주 의원도 어제 최고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에너지 정책이나 뭐 여러 정책, 토지 공개념 이런 부분들을 거론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를테면 이해운 의원도 모셔와서 국무위원 자리를 제안하고 이러고 있어요. 보수 이 운동장을 좀 정치적 공간을 넓게 쓰겠다는 거고, 이럴진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지 못하고 결이 다른가? 그러면 이해운과 민주당과의 거리감보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거리는 훨씬 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실리는 무엇보다 이게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 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거기에 터잡아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거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 교통 정리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또 타 지역에 비해서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럼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조국혁신당에 안착하고 이런 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측면으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이제 고민이 녹아져서 이제 당대당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각도를 달리 보면 사실 정부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가장 그 최고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 진보 저는 가릴 것 없이 통합을 하는 것이 전 맞다. 네. 그런데 정당은 민주당이 큰 정당이고 대중 정당인 건 맞지만 그래도 노선 자체는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한테는 명확하게 설명할 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 당은 이런 정책으로 방향을 가겠구나라고 믿고 표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처럼 아주 색깔이 분명한 조국혁신당이 들어와서 진보의 역할을 민주당 안에 들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아직은 뭐 일본의 자민당 같은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합 정치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으로서 오히려 고유성을 더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에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에 있어서도 특히 호남만 우리가 놓고 보면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빨리 합치자라는 것보다는 민주당도 경쟁하고 조국혁신당도 경쟁해서 더 좋은 후보를 내세운다면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하나의 그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오히려 중도에 있는 뭐 부산이나 경남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주당 안으로 조국혁신당의 DNA가 들어오면서 정체성 혼란을 가지고 오히려 중도 보수들은 더 선택을 꺼려하는 이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뭐 제가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이익 내지는 정부의 지방선거 대승이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이거 합당은 오히려 더 실익적인 면에서는 좀 안 좋은 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원만큼 신인규 변호사 민주당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 주시는 당원분들이 있고, 외부에서도 그런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선거를 앞두고 당대당 통합을 한 게 최근에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지는 사실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오히려 각각하는 것이 외연을 넓힐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부작용을 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논의 과정 중에 있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당헌 113조에 보면은 무조건 전국 당원 대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한 수임 의결기구에서 그 부분은 마침표를 찍어야 돼가지고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까지 포함한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면에 지금 네. 정청래 대표의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나 어제 김민석 총리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볼 때 두 사람이 지금 당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는 네. 또 얘기들도 있어요. 여기에 예. 대해서는 장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석은 조금 이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언론에서는 조망할 수밖에 없는 또 구도가 이제 향후 펼쳐질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 아마 이제 언론에선 이제 차기 주자들에 대한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도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현직 총리이시고 현직 당대표고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래서 이게 어떤 변수가 어떻게 언제 작동할지는 잘 모를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고 이건 우리가 터부시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어느 정당이나 한 목소리만 나오면 그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네. 당내에는 노선이라는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물론 이제 정체성까지 구별되는 정도라면은 그건 안 되겠지만 뭐 급진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분출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1년차 집권하고 나서 초기에 정부를 지금 내각을 이끌고 있는 총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지방선거에 안 나간다라고 본인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1년차가 끝나는 지점에는 또 당대표 경선이 있고 그러면은 총리의 체급에 놓고 보면 당대표 경선 나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도 아직 연임에 대한 의사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아 연임하려고 하는구나를 다 느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노선에 관한 경쟁의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전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또 당연한 민주정당의 모습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집값 안정은 정말 너무너무 고차방정식이고 뭐 이전 정부,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아주 유의미한 성과나 결과를 내놨다고 평가하기는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는 데는 온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이제 부동산 시장은 심리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줄 것인가? 메시지의 내용 또한 중요하지만 누가 그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정책 입안자의 최정점에 있는 가장 최고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참전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책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확한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 같아요. 이 다주택자 이 양도소득세, 무과세 이 유예하는 부분도 더는 이거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다. 4년이나 시간을 줬거든요. 그 유예가 된 기간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월 9일인가 이 부분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 100일 정도가 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세제 개편으로 하나의 한 축을 가져가고 또 한 축으로는 공급책으로 시장을 반드시 좀 특히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서울 또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부분, 지방과도 또 현저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해내겠다는 의지를 계속 천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 탈출 기회다, 뭐 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런 말들을 계속 이제 이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변호사는? 글쎄요, 저는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지금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장단점이 있죠. 너무나도 또 뭐 즉흥적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발전된 기술을 활용을 해서 결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실 거라고 전 보는 거고요. 이 부동산 문제를 쉽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지금 코스피 5천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아주 대단한 성과를 낸 것인데 사실 주식시장이야말로 우리나라 그 무역 구조가 대외 의존이 높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문제는 내치의 문제니까 사실은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좀 비교적으로 쉽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진 의지가 이러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면에서는 매우 적합한 저는 표현이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오늘 대통령께서 내신 메시지인데
대체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에 수요가 몰렸던 이유는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방주도 성장을 이미 제한을 했고 또 코스피 5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머니 무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돈의 시중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놨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이제는 뭐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미친 집값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더 이상 이제 빚을 얻어도 살 수 없는 금액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의지인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어떠한 현상을 진단하고 또 문제 분석과 원인에 대한 진단이 어떠하며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단계론적으로 접근한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나름의 이 부동산 해법은 전 매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흔드는 지금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전 어떻게 지금 방어를 할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이 굉장한 고민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굉장히 그 발언을 세게 하는데 네. 반해서 여당은 좀 잠잠한 편이에요. 그런데 여당에서도 이게 입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법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민주당 몫이잖아요. 숙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그 의지와 어떤 그 노력이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게 뭐 지방선거용이라는 뭐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부동산 문제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5국 3특 이래서 거점 도시 이제 메가시티 이렇게 해야 지방과의 격차가 해소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입법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정 어떤 이제 고위당정 협의 등을 거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도 이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이제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해서 이렇게 좀 정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맞서서 상대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정부의 짐을 좀 덜어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런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입법부가 20%밖에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답답하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민주당 내에 여러 이슈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1인 1표 내지는 합당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더 시급하냐 아니면 정부가 지금 오히려 더 시급하게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는 이런 부동산 문제 또 지방주도 성장 이런 문제를 더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전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더 외롭지 않도록 고립되지 않도록 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더 관심사를 정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더 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계속 저 뭐 SNS 이 겁박만으로는 리스크만 더 커진다 뭐 그런 비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형식에 대해서 너무 저는 국민의힘이 좀 비판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아요. 이제 대통령이 왜 그렇게 직접 워딩을 하냐 그리고 왜 SNS를 이렇게 줄곧 연일 올리냐라는 그 형식 수권 정당이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본인들이 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에도 이 부동산 정책이 당과 이제 정부에서 나올 때마다 반쪽짜리다, 부족하다, 공급 대책 수립해야 된다. 왜 이 부분이 빠졌냐라고 비판해 왔어요. 그래서 공급 대책 내겠다, 준비하고 있다. 연초면은 국민들이 그 결과물을 보실 것이다. 해서 연초에 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안 될 거다, 못할 거다 이런 방향선회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공당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비판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이 양반들이 이제 5월 9일까지 보유주택을 다 팔 것인가라고 물었는데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도 2주택 이상이 뭐 지금 11명이 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고민들이 될 텐데.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고위 공직자들 중에 의사결정자들은 이제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다면 본인의 이해와 이제 상충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런 부분을 좀 꼬집으려고 아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을 물어나고 다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말 인구 재앙이라는 이 위기 앞에서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라는
있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전 이준석 대표도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뭐 호통 경제학 이건 뭐 아마 호텔 경제학을 가지고 뭐 말 라임을 맞춰가지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구호 정치만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야당 대표고 그러니까 정치를 좀 크게 해서 그럼 무슨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시적으로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그래?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그럼 당신들 다주택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두고 보겠어라는 식의 정치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신인규 변호사님 말에 100% 동감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또 모범을 보여야 보는 국민들도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구나라고 느낄 텐데 네. 그러면 청와대나 뭐 정부에 그렇게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있을 보세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뭐 이제 단독 이래서 이게 정확하게 확인되는지는 추가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참모들한테는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는 지금 보도도 있어서요. 또 고위공직자들은 주택, 뭐 건물,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미 실명으로 누가 어디에 어떤 걸 갖고 있고 이러면서 이 다주택자인지를 언론이 또 분별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어떤 일관성 하에서 아마 이제 매물로 내놓거나 매도에 어떤 시도를 하는 참모들이 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른 게 막 참모들 집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막 지시 내리고 압박을 하는 모습은 많이 본 모습이고 별로 국민들이 이거 선호하는 형태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뭐 다주택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비판의 대상 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정책대로 써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신 의구심은 과연 할 수 있겠냐라는 이 정책에 대한 의지의 면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총대를 메고 그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여주기식의 뭐 공직자들은 집을 언제까지 팔아라 이런 모습보다는 올바른 정책을 쓰면 그분들도 갖고 있을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식으로 오히려 시장과 이거는 뭐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 형성으로 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저는 가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국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는 당내 갈등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나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더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저는 위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 변호사 답변 듣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더 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진영과 그 세력과 절연해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 110만 명인가요? 당원 배가 운동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당에 어떻게 보면 이 좀 당원들의 생각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국민 중도와는 괴리가 더 점차 커지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을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어렵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것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조정훈 의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성국 씨에 대해서 특별 당원이라고 어디 유튜브 방송 나가서 얘기했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조정훈 카드를 꺼내 들어도 사실 조정훈 의원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행보라는 것은 시대전환이라는 삼지대를 포기하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조금 시대와 좀 뒤로 거꾸로 가는 정당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국민들에게 호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인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국 씨는 뭐 전두환 사진도 그렇죠. 더 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유리지갑 윤부장의 절세 생존기. 어서 오세요. 네, 오늘 5월 9일에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운명의 날이 아닐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5월 9일에 종료하겠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죠. 도움 주실 분 김윤식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윤식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얘기를 들으셔서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좀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다주택자 중과세. 우리가 이제 중과세라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말 그대로 기존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주택자에게.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가 엄청난 이제 이슈죠. 네, 이게 중과가 된다는 거는 얼마만큼 세금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이게 주택 수가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현행 규정으로는요. 2주택자, 다주택,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세율에서 20%가 추가가 되고요. 3주택 이상부터는 30%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주택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을 받거든요. 기본 세율은 작게는 6%, 높게는 최대 45%까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3주택자가 된다? 그러면은 최대 75%, 지방세까지 하면은 82.5%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이 과세 부담이 큰 거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좀 금액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양도 차익이 이제 5억 원일 경우에 일반으로 과세를 이제 맞게 되면은 얼마 정도 되고 이게 중과세가 되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좀 살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2주택자, 3주택자의 경우 각각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차익이 5억이다. 그럼 일반 과세를 적용받으면은 세율은 40%가 적용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것도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럼 최종 세금은 약 1억 9,1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주택자, 2주택자인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받으면은 40%가 아닌 60%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네. 세금은 약 3억 100만 원 정도 나오게 돼서 기존의 일반 과세인 세율보다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3주택이 돼버린다? 그러면 70%의 세율이 적용돼서 최종 세액은 3억 5,600만 원. 그러니까 일반 세금보다는 1억 6,5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2주택자가 5월 10일 이후에 20억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10억 원 정도 양도 차익을 냈을 경우에 그 이전과 비교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겠나요? 차익이 10억인 경우에는요. 사실 세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일반 과세는 42%의 세율이 적용이 돼서 최종 세금은 약 4억 2,2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네. 다만 2주택 중과세가 된다. 그러면은 42%에서 20%를 더한 62%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은 약 6억 4천만 원 정도 나와서 기존 세금보다 약 2억 2천만 원이 증가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다주택 중과세가 우리가 세율이 늘어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된다는 점을 많이 간과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세율이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제 혜택까지 없어지니까 이 공제 혜택까지 반영을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금 차이보다는 아마 더 크게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경우에 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또 오피스텔 경우는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이 부분 현장에서 진짜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그 법 제도에서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여기서 많이 혼동이 되시는 부분이 우리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그 중과세가 적용이 되냐? 결론적으로 적용은 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진 않는다. 네, 적용이 되진 않아요. 중과세가. 다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중과세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이게 포함이 됩니다.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서울에 한 채 주택이 있고요. 조합원 입주권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럼 총 2개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아파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요. 당연히 중과세가 되는데 왜냐하면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서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중과세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다주택자는 모두 중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조정 예외나 그런 게 있습니까? 네네. 예외도 있고요. 우선은 대전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모든 주택이 중과세 대상 주택 수로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주택,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세법에서 정한 중과 주택 수만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령 뭐 좀 극단적인 예지만 한 5채의 집이 있다고 한들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리 많이 주택이 있어도 다주택 그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게 그 예외가 되는 주택은 어떤 주택들이에요? 사실 많이는 없거든요. 많이는 없는데 대표적으로는 일단 지방의 그 기준 시가 3억 미만의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 주택에서 빼게끔 돼 있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광역시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지방이라고 해서 전부 다가 제외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이제 소형 신축 주택이라든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장기 임대 주택, 장기 임대 주택도 제외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께서 주신 질문을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1183님께서 집은 이미 내놨는데 잔금일이 5월 말입니다.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유예 종료일이 5월 9일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5월 9일 예정이다 보니까 만약에 잔금일이 5월 9일이 넘어간 5월 말이라고 하면은 사실 현행 규정으로는 중과세 대상은 맞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기사를 많이 보셨다시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유예를 더 해줄 것이냐 아니면 안 해줄 것이냐에 대한 아직 확실한 답변은 없다 보니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잔금일 기준인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중과세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해당이 되는 건 맞다. 네, 맞습니다. 2044님께서 서울에 집 한 채, 지방에 공시 가격 2억 원짜리 집이 하나 있는데 이런 지방주택도 중과 대상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광역시가 아니고 세종시가 아닌 뭐 충청도의 어떤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2억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과세가 되지는 않는데 반대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지방에 있는 주택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이 지방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광역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네네. 지방에 있는 주택은 다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큰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1990님께서는 새 집을 사고 나서 기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요즘 집이 너무 안 팔려서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유예 기간이 끝나버리면 일시적 2주택 혜택도 같이 없어집니까? 하셨어요.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은 이 규정 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유예 종료 규정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제도라서 일시적으로 다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만 맞으면은 여전히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집이 유예 기간 안에 안 팔리면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까? 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1105님이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판단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취득세도 만만치 않고요. 그 증여세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증여세나 취득세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판단은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어차피 증여를 할 계획이었다면 이참에 좀 증여를 해서 그 나머지 1주택자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증여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과세 유예 기간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5월 9일까지라고 치면은. 근데 이게 빨리 내놓는 게 나은지 금매라도 아니면은 또 뭐 세금 감수하고 버티는 게 나은지 이 고민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메시지를 봐서는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 이거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할 땐 사실 예측치로서 좀 유불리를 판단을 하거든요. 예측치. 네, 예측치.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중과세가 적용이 됐을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러면 중과세를 적용을 시키지 않고 보유를 했을 때 보유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걸 이제 비교해서 분석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보유세를 좀 예측을 하기는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힘든 상황인 건 맞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단순 예측치로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판단을 한다고 한들 사실 지금 그 집을 팔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토호제로 묶여 있다 보니까 새로 이제 현재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집을 팔고 싶어도 탈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판단과 무관하게 본의 아니게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제 잔금을 걱정하시는 그 청취자분이 계셨었는데 양도세 부과는 계약일 기준입니까? 잔금일 기준입니까? 기본적으로 그 양도에 대한 시점은 그 잔금이라고 등기일 중 빠른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른 날. 네, 빠른 날인데 보통 우리가 잔금을 치러야 등기를 하니까 네. 대부분은 잔금일이 등기일보다 좀 빠르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잔금일 기준으로 양도 시점이다라고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5월 9일 전에 했는데 잔금 등기가 이제 그 이후면 세금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달라지죠. 뭐 그게 안 달라지려면은 등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등기를 빨리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순서가 바뀔 수는 없으니까. 예. 요즘 그 부부 공동 명의로도 아마 집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각각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까? 두 채를 갖고 있을 경우에? 맞습니다. 부부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제 부부의 주택은 같이 판단을 해서 다주택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도 다주택자고 부인도 그럼 다주택자에 그렇죠.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 명의일 경우는 세금 혜택은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건 차익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차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차익을 서로가 반반을 나눠서 하면은 조금 더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절세는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를 피할 수는 없고요. 피할 수는 없다. 네. 네. 법인 명의 주택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다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인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규정이라는 이랑은 별개의 규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법인세법에서는 주택을 이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에 플러스 20% 중과세율을 별개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유예 규정이랑 사실 상관이 없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건 뭐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또 SNS를 통해서 강력한 그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투기 옹호하는 분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잡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끝으로 이제 올해 세법 개정안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다주택자나 1주택자 모두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중과세 부분 중에선 보유세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중과세, 그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카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보유세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좀 축소시키겠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주택자는 그 거주냐, 비거주냐, 실거주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양도세 관련해서 김윤식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스포츠의 짜릿한 승부부터 영화 속 감동적 한 장면까지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봅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믿고 듣는 두 분의 조합이죠.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정현호 KBS 스포츠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연예계 탈세 의혹. 네. 그 차은우 씨가 또 200억 원대 나왔고 또 하필 같은 소속사네요. 김선호 배우도 또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렇죠. 네. 방법은 사실은 개인 소득세하고 네. 법인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하. 법인으로 하면 세율이 좀 낮아요. 사실은 가짜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인으로 비용 처리도 하고 세금을 좀
탈세라고 봐야 되겠죠. 진짜로 만약에 법인을 운영을 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는데 실질 과세가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법인 운영한 바는 없으면서 세금을 좀 절약하거나 탈세하기 위해서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고 네. 지금 차은우 씨나 좀 같은 소속사로 알고 있는 그 배우 김선호 씨도 지금 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연예계에서 이런 그 탈세 방법 네. 유용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 금액이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또 한편으로는 프리랜서, 자연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런 세금에 대해서 뭔가 다양한 루트들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사실은 그 소득자들은 뭐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뭐. 네, 생각할 그런 겨를 줄 수 없는 일반 상황인데.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 그렇죠. 없는데 네. 연예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출연료나 모델료나 이런 거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가 상당히 셉니다. 비율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법인세로 하면 좀 나으니까 법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소득세율은 지금 45%라고 나오는데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거의 20% 이상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크군요. 크죠. 네. 그러니까 벌면- 이제 네. 뭐 세금을 그 절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불법인 거죠. 이렇게 탈세를 하는 거는. 실제로 운영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운영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차은우 그러니까 씨나 지금 똑같아요. 운영을 하지 않았고 네. 가족 명의만 뒀고 실제로는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말하는 거로. 게 페이퍼 컴퍼니 그런 겁니다. 게 그렇죠. 그런 거에 굳이 해당하는 말하면 네. 식당 같은데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거기서 연예계 뭐 법인 연예 기획사 같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았죠. 상관없는. 그러고 보니까 또 이게 연예계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 기획사라는 게 사실은 뭐 식당이라든가 뭐 회사처럼 공장을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실제로 활동하는지 아닌지를 밝혀내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 이의 제기를 했다면서요. 네, 과세전 뭐 적부 심사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법적인 어떤 뭐 만약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세금이 부과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 과세 그 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그 회사가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지금 뭐 부모님 식당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게 활동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적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뭐 행정소송 같은 것들을 막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런 의혹이 뭐 요즘 한창 또 인기 많은 뭐 군대 잠깐 가 있습니다만 네. 차은우 씨나 김선호 씨한테도 영향이 가겠죠. 그렇죠. 뭐 김선호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제 드라마로 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소속사 입장 그리고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은 그 요즘 인기 끌고 있는 만약에 우리 봤습니까?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봤는데요. 제가 그런 로맨스 영화를 보기와는 다르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너무 그 원작 영화가 또 중국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좋아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매우 인기가 있다고 해서 네.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네,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박준 변호사는 지난번에도 그 K-팝 데모넌터스도 영화 잘 안 보는 네, 뭐 바쁘시지 않습니까? 억지로 이번에 저도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못 봤습니다만 그 네. 구교환 배우와 네. 문가영 배우는 참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왜 요즘 이렇게 인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저번에 이제 저희가 다뤘던 아바타라든가 뭐 F1 이런 대작 영화들이 한동안 또 영화계의 흐름이었는데 이게 또 약간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 도파민 자극적인 콘텐츠들에 많이 좀 질린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러면서 잔잔한 영화라든가 이런 스토리라인에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대한 향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날이 좀 쌀쌀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따스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사람들이 원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전에 그 아바타가 먼저 개봉을 해서 좀 흥행몰이를 네, 그때 해서 이게 좀 뒷침을 발휘해서 지금 인기가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구교환 배우 그리고 문가영 배우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까지 많은 상영관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입소문이 좀 나면서 뭐랄까 좀 4DX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뭐 흥행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감각을 이렇게 실제로 와닿는 거 말고도 내적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영화관에서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약간 훌쩍이는 소리도 좀 들리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좀 즐기는 방향성이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변호사가 보기에 이 영화의 인기 비결은 제가 뭐라고 사실 생각하세요? 이렇게 비교하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건축학 개론 이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정확하게 뭐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건축학 개론도 신드롬 같은 거였거든요. 뭐 첫사랑이라든지 맞아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 나서 보러 가는 뭐 그런 영화 아닌가. 아까 박 변호사 얼굴 지금 모습 보니까 굉장히 신나 있는 것 같은데. 옛날 생각? 예, 보려고요. 네.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첫사랑이 지금 스멀스멀? 아내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마도. 정석적인 대답을. 답변이 너무 재미없다. 네. 평소에 박주민 변호사 재밌는데 목소리도 지금 물어보니까 어디 저 숨어 들어갈 만한 아련한 목소리로. 네. 네. 평소에 박주민 같지 않아요. 우리 저 영화 본 정현호 PD는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원작이 중국 영화입니다. 아니에요. 첫사랑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첫사랑이 떠오르던가요? 아 저는 뭐 끝사랑이. 첫사랑이 부인이라는 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 저는 끝사랑이 부인입니다. 첫사랑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국 영화가 원작인데 좀 비교를 아무래도 하면서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달랐던 점이라면은 원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리얼리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구교환 배우가 사는 집을 처음 보고 든 생각이 이거 집이 너무 좋은데 한 10평 돼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실제 중국 버전에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완전 원룸 스타일로 이제 집이 나오다 보니까 두 사람의 어떤 그 현실적인 연애가 더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하면서 좀 추가된 부분이라면은 OST를 조금 더 전면에 내세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이면정 씨가 부른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또 이렇게 입소문 타면서 최근에 굉장히 좀 뭐 뮤직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이런 부분은 마치 그 건축학 개론에서 김동률 씨의 노래를 그 앞에 내세우면서 감성을 자극했던 또 그런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시대상도 2000년, 2008년, 9년 이때로 이제 설정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그때 20살, 21살의 나이였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와닿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건축학 개론이었어요. 그렇죠. 94, 5년, 6년 뭐.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네. 또 K-팝이 새 역사를 썼죠, 박주민 변호사? 야, 이 대단한 게 이게 베스트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분에 수상작으로 우리 그 이재, 테디 맞습니다. 뭐 같이 수상 영예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도 거의 처음 같거든요. 우리 K-팝 작곡가나 프로듀서가 이번에 수상을 처음 해가지고 이것도 캐대언의 효과 위력인 그렇죠.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상을 받은 겁니다. 골든 말고도 이번에 또 뭐 그 로제의 아파트도 올랐는데 상은 결국 불발됐죠. 그렇죠. 이제 올해의 노래 그리고 올해의 레코드 총 3개 부문의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만은 아쉽게 수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다고 제가 보는 거는 이 그래미 어워즈의 본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제너럴 필드 후보로 지명된 최초의 K-팝 솔로 아티스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과거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골든이 있는 것처럼 데몬 헌터스가 있는 것처럼 로제 이번에 그 노미네이트 됐다는 점이 그 자체만으로도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제너럴 필드 같은 경우 총 6개 부문에서 선정을 하는데 네. 로지 씨가 이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한번 K-팝이 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네. 근데 박 변호사 네. 이 그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 그냥 단순한 상 주고받는 게 아니라 좀 사회적인 목소리도 대변하는 가수 수상자가 있었다고요. 미국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스 그 이민 그 세관 단속국에서 뭐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 아이스 관련해서 항의의 그 어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노래상 받은 빌리 아일리시가 아이스 아웃이라는 배지를 달고 나왔었고요. 또 자메이카계 그 영국 싱어송라이터 올리비아 딘인데요. 자기는 이민자의 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아마 아이스 이걸 항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밖에서도 배지 달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문화 행사하고 이런 걸 좀 동시에 하는 게 미국 분위기 같기도 합니다. 네. 자, 박영래님께서 오늘 엔딩곡은 골든인가요 하셨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셨습니다. 네, 오늘 또 그래미 수상 축하하면서 우리가 들어야죠. 골든을 듣지 않을 수 없죠. 네. 오늘 썰둥도 문화코스모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윤 변호사, 정현우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OST 중에서 골든 띄워드리면서 물러가죠.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